우리 애 요즘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옆집 엄마한테 자기는 무슨 학원 보내? 태권도 보내는 건 사교육인가? 피아노 가르치는 건 사교육인가? 그런데 고등학교랑 입시를 가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을 좀 점수가 좀 낮게 받아왔다, 수학 점수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있었겠죠. 뭐 한 단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우리 애 요즘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옆집 엄마한테 자기는 무슨 학원 보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이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주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때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옆에 의사한테 자기는 무슨 약 줬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지금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답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옆집 엄마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주변에 정보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 이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건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육비가 사교육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태권도 보내는 건 사교육인가? 피아노 가르치는 건 사교육인가? 엄밀히 보면 사교육이죠. 왜냐면 공교육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나? 왜냐면 사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말 자체에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피아노 보내는 거, 태권도 보내는 게 뭐 잘못인가? 사실은.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건강하게 자라고 예술을 잘 즐기는 아이로 자라려면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선행학습 명목에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걸 보내면 공부를 잘하는가. 근데 이제 또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 높은 게 공부를 잘하는 건가? 어떤 분야를 깊게 아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건가? 좀 다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선행학습을 했을 때 학교 성적이 좋을 것인가? 입시 성적이 좋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중학교까지도 굳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예습, 복습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고등학교랑 입시를 가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상대평가라서 학생들을 등수로 줄을 지워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가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여러 번 문제 풀어본 애들, 반복해서 푼 애들이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사실은 선행학습을 많이 시킨 학생들이 입시에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뇌 몇 프로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시각적으로도 제가 PD님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굉장히 이 많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내가 정해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최대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감각 정보들이 좀 덜한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덜한다던가 주변에 산만한 것들이 좀 덜하다든가 이런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은 꺼져 있어도 이게 눈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스마트폰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당연히 방해가 되고요. 청각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집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가 사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이 아니라 아이가 사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끈도 있을 거고 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그 가정 환경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에는 숙면에 방해가 안 되게 뭐 침대만 둔다던가 아니면은 공부방을 따로 지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주변에 뭔가 방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게 학습의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책상이 있어요. 거기에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은 두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커튼도 닫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데 첫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을 잠깐 썼을 때는 거실에 이제 두고 들어가야 되는 집의 규칙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뭔가 논문 쓰거나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휴대폰 거리에다 두고 컴퓨터를 하거든요. 정말 쉽지 않죠. 사실 공부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좀 잘하고 나서는 이거를 업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재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상황에서 이번 시험 준비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게 좋아요. 흥미랑 호기심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 나 공룡 좋아해. 나 공룡에 흥미가 있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흥미예요. 그런데 호기심은 궁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룡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저거 뭐지? 저거 알고 싶은데? 이렇게 만드는 게 호기심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원시 시대 때 보통 식물을 채집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맨날 봤던 그런 식물과 다른 식물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먹고 죽었을 수도 있고 뭔지 알고 확인하고 조심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게 무엇인지 더 잘 알아야 생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생존한 사람들의 후손이 인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나타나서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걸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호기심이 뭔가 식욕이나 성욕 같은 그런 욕구랑 비슷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게 만들면 꼭 그걸 해결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들려면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공부를 했을 때 왜 좋은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목적의식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걸 배움으로써 내가 성장하게 된다. 성장 마인드셋을 시켜주는 게 아이들이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문해력이 말 그대로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책을 싫어하면 힘들죠.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글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책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돼요. 글을 읽고 해석해보고 그걸 자기 말로 표현해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로 시키면 됩니다. 사실 책은 자연스럽게 이제 문해력이 높아지는 방법이고, 이만큼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이만큼 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딱 문해력 기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문제집을 푼다, 또는 그걸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막 책을 읽어라 이렇게가 힘들다면 그냥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걸 더 싫어할 거예요. 책을 싫어하는데 그 문제집 풀고 글자 읽고 막 그 말로 표현하고 이걸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는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고 또래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좀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교육학이나 요즘에 뭐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되게 설명 잘해주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아, 인간이 원래 이렇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맞는 교육 방법이 뭔지 고민하시면 아마 스스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이걸 다 해보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다 힘내세요.